그냥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목소리가 나오고 오늘이 아니면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나빠질지 몰라, 지금 좋아졌지만 언제 나빠질지 몰라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밝아지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닥을 마주하기도 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또 다른 깊이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바닥은 있다. 두바다 윤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기다렸던 초대 손님이신데 우리 작가님이 사전이 있거든요. 네. 4시간 했대요. 4시간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작가님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통화를 했다고. 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분을 해시태그로 정리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방향 전환의 달인 그리고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깨진 도자기, 그 다음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운이 좋았다는 건 그냥 겸손일 뿐. 그리고 마지막은 멋진 신세계. 너무 웃긴 건 나는 오늘의 초대 손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 해시태그가 다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정말 꼭 만나보고 싶었던 가깝지만 먼 저의 22년직 친구이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손지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손지민이고요. 라운드 대표로 지금 2012년부터 쭉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짜 판이 재열님 이렇게 두 분이서 친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이이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 사진 친구. 그때는 안 친했지만 전혀 친하지 않고 서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약간 좀 안 좋아했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지? 막 이런 거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지금은 친구가 됐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냥 너무 이상한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끝과 끝은 만나서 너무 세상 걱정 많은 사람이라 너무 걱정이 없어 보이니까 성이 되고 만나 보니까 상호 보완적이더라고요. 저희 진짜 너무 안 겹치거든요. K가 ESTJ이시고 INFJ. INFJ. J 빼고는 제이는 지민, 제이. 아니 약속 안 하셨잖아. 약속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나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왜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말하지? 인터뷰 처음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처음. 네,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초대를 했을 때 어땠어요? 왜냐면은 저가 처음에 가타부터 안 하고 그냥 인터뷰 할래 이렇게 했잖아요.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 왠지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래 이거를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었고 오.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인터뷰 할래 말래 아. 그래 그리고 맞아, 우리는 약간 왜 저걸 하려고 하는 맞아. 걸까? 아니면 저 기획이 뭐길래 나를 고른 거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 되게 낯설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22년의 삶의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느꼈던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삶의 고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정말 불안해하고. 근데 삶의 고비들이 뭐 오늘 함께 하시면서 느끼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연님도 나도 그렇고 문제가 요만하면 이만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만한데 요만하게 살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쩍 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저는 우리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끼만 세계만 진짜 뚜렷하신 분 같으세요. 어릴 때부터 뭐 하나에 꽂히면 이렇게 파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뭐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만화 오타쿠에 가까워. 만화 오타쿠에 가깝고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죠. 근데 미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미술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방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도 방학은 있잖아요. 저는 미술을 그래도 좋아하는데 나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을 하려고 미대 입시를 했고 했어요. 저랑 지민님이 서울의 모처의 미술학원에서 만났고 서로 별로 안 좋아했고 둘이 다 장렬히 전사했고 맞아요. 작년에 전세했다는 둘 다 잘 떨어졌는데 재수하면서 틈틈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문예창작과를 간다는 거예요. 많이 비틀었는데. 왜냐하면 재수하면서 미술학원을 또 미대를 가려면 미술학원을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술학원 별로 안 가고 싶었어.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이유가 있나요? 그 수능 끝나고 나도 놀고 싶었어. 아 맞지 그치 예체능은 실기준이라니까. 그쵸. 수영창작을 갔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진으로 넘어가셨죠.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 사진가가 유명해요. 네. 근데 사진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미래작가상으로 이름이 바뀐 캐논 작가상, 캐논에서 하는 작가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한 거예요. 전국 대학생들을 위한 사진 대회에. 근데 거기에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캐논 작가상 엄청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진 전공 대학생들이 딱 6명을 그래요? 뽑아서 그때 당시에 뭐 구본창 선생님이나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6명의 사진 작가랑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전시회도 열어주고 우리 저 이제 약간 사사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엄청 치열했는데 또 이렇게 다 거절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재능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재능이 엄청 탁월하신 건 맞잖아요. 근데 재능 축이지만 저보다 재능이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제가 잘한 거는 글 내고 사진 내고 그림도 같이 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고 뭔가 이어지는 스토리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흔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보고 저를 뽑았다고 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세계관 같은 거. 그쵸. 광야 같은. 광야. 그런 느낌일까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림 그리다가 때려쳐. 문예창작하다 때려쳤는데 그림하고 글 쓰던 것들로 복합 예술처럼 낸 게 합격의 비결이었다는 거잖아요. 좋게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합격 발표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광고회사 네네. 때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모르는 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발대식을 할 건데 저를 이제 빼고 가려고 했대요. 네.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발대식도 맞춰주고 엄청 좋았어.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와서 한 번쯤 봐라. 조금 봐.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래서 놀랬던 게 뭐냐면 문예창작과가 어쨌든 주 전공이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카피라이터가 되려고 맞아요. 계속 그냥 카피라이터라고 광고 제작과 관련된 뭐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대학 시절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서 광고회사 인턴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뭐 다들 뭐 짜이님도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우리가 드문드문 보잖아요. 대학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면 근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약간 그거 뭐야? 약간 나뭐 광고회사에 인턴 됐어. 너무 잘 됐다. 나 사진작가가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 저는 이제 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계속 버려지지 않고 다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버릴 경험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이 갑자기 확 버무려져서 뭔가 결과물을 낼 때 만만치 않네. 이 친구의 경험들이 만만치 않네. 저는 그때 처음 약간 이 친구 뭔가 나랑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고 탤런트가 있는구나 라고 좀 존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히려 약간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사실 막 이것저것 다 스타트업 됐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끈기가 왜 이렇게 없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틀이 있었어요. 맥락이 있었고 저는 그게 재미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재밌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되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민 작가님 좀 그 재미를 쫓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문득 궁금했던 게 그러면 작가님한테 재미는 어떤 걸까? 어떤 점일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한테 네. 재미는 말 그대로 재미. 재밌겠어요, 맞아요. 재미가 재밌다. 재밌어서 재밌다. 재밌어서 재밌다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문창과를 하면서 사진과로 되게 바쁘만 수정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문창과 수업을 다 듣고 한꺼번에 빨리 몰아서 다 듣고 그 다음에 3, 4학년에 사진과 수업만 들었고, 왜냐면 사진과에서 있어야 되는 수업이 2배예요. 그리고 그 장비들은 사실 한때 나중에 다 기증했어요. 사진과에 이제 야. 해송자학생 돼서 태몽에서 오, 주니까 야. 괜찮았죠. 그렇게 해야지. 저 장비가 없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진과 장비들을 다 사서 학생들이 보통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장비가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아예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둘 수 없죠. 그러니까는 장비들은 나중에 좋은 학생들에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기증했어요. 그게 그리고 캐논에서 해줬던 목표 중에 하나기도 해요. 무대에 계속 환원하는 거. 환원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네요. 그리고 바로 사진 작가가 된 게 아니죠. 해외 취업해서. 해외 취업이 됐어요. 전에 이제 그전에 아까 말한 호주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남들 오기 전에 막 수업 듣고 막 수업이를 광고 자료 찾아보고 늦게 해가고 그랬어요. 물론 갈랬는데 그 당시에 뭔가 비자 문제가 생겨서 못 갔어요. 못 가서 다들 다 취업하는데 저 어플라이 하나도 안 했거든요. 싱가포르에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취업하기 전에 저희 선배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신사동에 또 되게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신사동 치고 되게 좋은 게 나와서 와 이거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거 하자 이랬는데 취업이 된 거예요. 싱가포르에. 선택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해외 취업 언제 될지 모르니까 싱가포르 가야지 이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그치, 국내에서 어쨌든 스튜디오를 창업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언제는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었죠,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센즈에 다녔고 거기에 이제 뮤지엄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이라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창립 아니면 거의 그쯤에 되게 빨리 들어갔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방콕 얼라이드 전시가 그때 저희가 거의 처음 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 하고 일이 사실 되게 재밌고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엄청 아름답고 전시도 좋고 일이 되게 편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막 공무원 생활 같았어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뭐 회사에서 집 뭐 이런 거 다 해줬거든요. 집이랑 뭐 이런 거 다 해줬지만 좀 심심했어. 싱가포르 재미없어서 저 나가고 싶어서 휴가를 몰아가지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에 휴가 몰아서 계속 해외 촬영 다녔어요. 그때 이제 사진 아르바이트 할 때 했던 분들한테 연락해서 막 해외 촬영 오세요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거기서도 다른 짓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친구인데 팔로우업이 안 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너 뭐 요새 어디서 뭐 해? 약간 이렇게 물어야 되는 네. 거 맞아. 흥미도 되게 많으신데 에너지도 폭발적이시니까. 커넥팅전 다 맞죠. 하기 전에 딱딱딱 이런 느낌. 왜냐면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 마리나스 이 베이센즈도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는 또 전시 기획을 했어. 여기서는 또 광고 기획을 했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취업 준비생 만약에 시청자분 본다면 전혀 다른 직무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막 다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광고회사 인턴을 했는데 미술관 써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동종업계만 계속 아, 안 해요? 네. 잘 안 못하죠. 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좀 궁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미술관을 쓸 생각을 했어요? 아, 미술관 좋아하니까. 좋고 재밌으면 무조건 하셨다는 거죠. 재밌으니까. 좋다 재밌다 선택한다. 아니 말고는 약간 네. 흔히 말하는 네. 꿀 뭐 떠났어 말고 아닌 거 아닌 없지. 말고. 나 이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네. 그래요? 아니 왜냐면 내 커리어가 예를 들면 계속 뭐 경영 기획이야. 근데 디자이너에 원서를 쓰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 조금 이해는 가요. 진짜요? 저도 그냥 제가 재밌고 좋아하면 선택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없어서 그 자기 검열이 조금 없어서 하고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해요. 아 이거 왜 했지? 하면서 이제 막 하는 느낌인데 그런 거조차 없으신 것 같아서 없어요. 불편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는 2010년대 초반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맞아요. 그 신사동에 스튜디오 결국 차렸거든요. 그 계기가 있어요? 얘가 이제 시골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재밌어서 갔는데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재밌어서 갔는데 재미없는 거예요. 아, 워라벨이 너무 잘 지켜지는 것도 지루함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따애비가 불렀죠. 아, 배때기가 없어. 배가 아니 근데 왜냐면 근데 본인이 말해주기가 좋긴 좋은 게 네. 사실 나는 계속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그게 되게 재능충이 야 하니까 됐어 원서를 너희가 합격하던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있어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사실이에요.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좋죠. 근데 재능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천재는 이길 수 없어. 그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 멘트로 정리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범부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있거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 엄청 많은 아이들이 김연아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뭐 박슬리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걸 발견 못해서 평생 그냥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는다. 맞아요. 근데 그 재능이 발견할 수 있도록 약간 자기 검열을 안 하고 그냥 해볼까 하면 바로 해버리는 게 되게 큰 작동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민님 정도의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시도를 우리는 안 하니까 내 전공이 이게 아니면 저기 써도 될까? 저는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되게 다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질러본다가 엄청 큰 힘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한국에 가야겠다 일단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마침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선배가 그걸 잘 굴려서 하나를 차리신 거예요. 내가 잘 돌아가서. 우리 선배는 집이 인천 분이시고 가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신사동까지 가기 너무 먼데 권리금 이런 거 내놨으니까 월세도 그러니까 너네가 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권리금이 내져 있는 상태에다가 스튜디오 전에 보는데 예쁘고 그래서 또 24살 그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나이가. 그 사람 이미 엄청난 것들을 다 이루고 있으신데. 잡담에 누군가가 지금 한 35세 때까지 해야 다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알츠 파일이야. 그래서 되게 빨리 되게 좋은 스튜디오가 생긴 거죠. 월세를 열심히 내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진 스튜디오를 처음 열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없잖아요. 고객이 어떻게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기 전에 알바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나름 괜찮았어요. 물론 막 그때는 쇼핑몰이 붐으로 일어나던 시기라서 일반 쇼핑몰도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 펄스데이 아일랜드 이런 큰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회사들이 한 곳에서 얘 괜찮아 이러면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사실 이제 사진 실장님도 다 나이도 많고 뭐 해주세요 이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얼마에 몇시까지 배우면 예 그럼요 이러고 그치 월세 내야 되잖아. 내야 되고 일단은 우리한테 일을 준다는 게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왜냐면 나이도 어리고 저희가 실장일 거란 생각을 못 하니까 아 그치. 항상 누가 오시면 실장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화 받아도 전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를 속였어요. 그냥 옆에 인테리어 하시는 언니가 계셨는데 인테리어는 나이가 더 많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10살 많게 속여서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서른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의 나이 많아. 그래서 실패했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젊은 나이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그게 장점이 돼서 클라이언트를 많이 궁금했던 게 그 전까지는 되게 빠르게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진은 꽤 오래 하셨고 지금까지도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도 재미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밌어요. 네.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는지가 사진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 나는 다음 생에도 사진가 해요. 우와! 이 생각은 언제나 해요. 다음 생에도 사진 작가 해야지. 너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야. 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일을 줘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어. 클라이언트가 기쁜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추억을 담아줬어. 저 사진이 되게 많아서 갑자기 친구들한테 생뚱맞게 사진 보내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진 보내요. 말도 없고 멘트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친구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를 되게 기쁘게 해요. 사진이라는 삶이, 이 직업이.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행복하게 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도 다 행복했는데 얘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뭐 글을 쓰는 차이? 것들. 글은 제가 좋아했고 글은 이제 글 전문했던 거 소설로 해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했는데 글은 내가 좀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글이 사진이나 미술보다 더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솔직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글이 좀 더 나를 되게 많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술도 물론 표현을 하지만 사진은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카메라라는 게 있고 내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 미술보다는 이게 좀 더 조용한 언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재밌는 작업도 하고 인상적인 작업도 하고 셀럽들과도 많이 작업하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지민이가 사진 작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야. 당시에 돈도 많이 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아마 빅뱅 탑이었나요? 맞아요. 빅뱅이랑도 빅뱅이랑도 작업을 하고 근데 사실 그때가 2010년대였으니까 빅뱅이랑 작업한데 끝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위치가 바뀝니다. 고향인 부산에 갔어요. 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뭐였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젊은 나이 치고는 되게 이렇게 성공을 해서 좋은 브랜드들 촬영 많이 하는데 웨너스리 많이 촬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가게 됐어요. 아빠가 저는 원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태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그럼 부산을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을 가게 됐어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새아버지도 아버지긴 하지만 좀 같이 성인 되고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막 엄청 가깝게 심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부사고 네가 간병해? 약간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간병을 하지는 않고 엄마가 걱정은 됐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친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원래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아버지랑 되게 오래 한 20년 정도 사셨고 근데 그 두 번째 남편마저 지금 일을 위기잖아요. 두 번째 사별의 위기. 네, 두 번째 사별의 위기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성인 돼서 저희 집명 가까이 떨어져서 지냈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엄마가 뭐 약간 그런 거 와줄래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겠죠. 네. 그래서 그럼 그 갔어요. 서울에서 하던 사진 작업 같은 거 걔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일단 부산으로 갔어요. 왜냐면 일은 하다가 뭐 제가 접고 나중에 다시 샀거나 제가 뭐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어릴 때 맨 처음에 할 때도 그냥 집집마다 포트폴리오 돌리고 막 책 만들어 저희 사진 잘 찍어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부모님은 이러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갔어요. 여기서 이 뒤에 되니까 보통이 아닌 게 동생이 언니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언니 취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여동생이 네. 언니가 부산대라고 놀고 있으니까. 오. 근데 다시 사진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차를 사실 다닐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은 아. 없어요. 스튜디오를 닫는다고 내가 사진을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저는 똑같은 사람이죠. 스튜디오가 있든 내가 운영을 하고 있든 누구랑 촬영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진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만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사진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쯤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또 지민님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병이 왔었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괜찮으시라고 내려갔는데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그런 남편을 두 번 잃은 거잖아요. 좀 너무 걱정스럽고 우울해 보이기도 해서 옆에 있다가 이제 한 1~2년 정도 지나고 저도 부산에서 사진을 조금씩 하다가 다시 사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계속 그러고 일은 계속 있었고 다만 서울에 있을 때만큼 많지는 않았죠.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게 된 거죠. 딱 병을 감지한 그 첫 순간이 기억나요?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손이 되게 아픈 거예요. 손이 되게 이런 끝 마디마디 이런 데들이 되게 아픈데 안 낫는 거예요.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 뭐 기타 등등 제가 갈 수 있는 병원들은 다 가봤는데 다 그냥 겨울이라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손이 계속 아프다가 어느 날 근육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손이 아픈 게 사실은 시작이었는데 시작을 몰랐어요. 근육이 점점 손실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들었을 때는 피부병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라면서요. 전 세계 500명 정도. 네. 이게 이제 피부 근육염이라는 거고 먼저 이제 피부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그러면 손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되게 따가워요. 뭐 이렇게 뭘 잡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근육에 저는 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파이 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 생각을 막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일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육에 오고 그 다음에 신경까지 가게 되면 무게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신경 전에는 알게 된 거죠. 신경 전에는 이걸 알아차렸고 카메라가 왜 무겁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렌즈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종을 내가 바꿔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다리도 아픈 거예요. 여기도 근육이니까. 이 피부 근육량은 가까운 근육부터 사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근육부터 안 좋아져요. 근데 여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운동을 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운동을 줄였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을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병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촬영을 계속 했죠. 촬영을 계속 하는데 저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취직을 할 때만큼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촬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그냥 진짜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바닥에 일자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얼굴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오. 얼굴부터 떨어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아픈데 옆에 이제 직원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엄청 걱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철푸덕 누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심각한 상태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몰랐고, 제가 전기 때문에 병이 굉장히 빨리 퍼져서 가위 눌린 것 같은데 해서 한 2,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철푸덕 넘어져서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1위를 한 기업들은 수주를 따서 연방 계약을 만든 거 여러 개를 내주는 상태였어요. 브랜드들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몸이 이렇게 됐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감했어요. 근데 이 병이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지금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었다고. 죽음에 이를 수 있죠. 맨 처음에 갔을 때의 일단 병인 줄 모르는 상태가 사실은 더 무서웠고, 병원에 처음 갔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들었던 거는 너 지금 암 말기보다 훨씬 나았다. 암 말기는 이유라도 알지만 넌 지금 이유를 모르는데 5년 생존율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추스리고 있는데 어머니랑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엄마랑 막 쿵쾅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서도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를 해보더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뭐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병원 계속 다니면서 이제 내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나름 가고, 근데 다 원인을 못 찾았어요. 원인을 다 못 찾았으니까 왜 이럴까? 이러면서 다 나름 다녔는데 다 몰랐던 거죠. 모르고 이제 거기 갔던 병원에서는 너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겠다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다행히 예약이 잡혀서 갔는데 거기서도 검사를 해야지만 상태를 아는데 나는 지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러네.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런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인 것 같아. 이런 것도 모르겠고,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데 검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 병실이 바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서울대병원까지 갔으면 우리는 나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대병원은 최고, 우리나라 최고니까 선생님 고쳐주시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막 희망이 있었어. 엄마랑 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 오자마자 맨 처음 한마디가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진짜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듣던 그치, 말을.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한 거야. 막 내가 뭘 했다고. 저는 나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커피도 막 디카페인만 먹고 막 이랬는데 근육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 내 몸은 지금 굳어가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고 그 와중에 브랜드를 수주받아 놓은 게 있잖아. 그거는 또 어떻게 촬영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할 수 있긴 하지만 날 누가 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난감했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되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지인들은 더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인들한테 그때 막 얘기를 많이 할 정신이 없었고 일단은 저희는 빨리 입원을 해야 되니까 막 누구든지 연락해서 혹시 서울대병원에 아는 사람 없냐 절 작가님한테 물어서 막 다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한 친구가 도와줬어요. 빨리 입원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저희가 입원하기 전까지 묵을 수 있게 이렇게 호텔 같은 방도 잡아주고 그 친구가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막 그 방 안다 엄살 막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아침마다 이제 조식 밥 먹으러 오겠다고 해서 운동하러 어차피 거기 호텔을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 와서 막 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안 움직여서 방에 입단만큼 시켜놓고 다 먹어야 낫는다고 하고 하고 어머니 와서 막 같이 드세요 하고 그 친구가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입원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렇게 힘이 되죠. 또 하나는 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마침 전화를 너 뭐하냐 이래서 나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입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랬더니 걔는 너무 웃기게 막 와 예술가라서 병도 아무거나 안 걸리고 레어한 걸로 걸렸다고. 레어한 걸로 걸렸던 막 멋있다 이러면서 막 서울대병원 입원하려고 기다리는데 와 병원도 바로 서울대병원 와 멋지다 막 이래서 막 거기 군대 아니냐 시술 빗사랑사랑 해가지고 바에 가서 한잔하면서 멋진 남자 한번 보라고 막 운명의 여주인공 해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막 몸이 안 움직이는데 너무 웃긴 거야. 저는 그때 상태가 심각했어요. 이제 발이 이렇게 흑인처럼 막 이렇게 붓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웃기고 막 진짜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준 친구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렇지 않게. 네. 이게 진짜 저는 신기했던 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쳤나 봐 이런 얘기 들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없죠. 저는 또 성향이 다르긴 한데 내가 진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이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막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아, 그게 쉽지가 않아. 유쾌한 사람들 옆에 유쾌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입원하셔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치료를 치료를.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증상은 좀 어떻게 나아지셨나요? 어떻게? 증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고 그 처음에는 약이 안 들었어요. 평생활을 짧지 않게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다 많이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도 안 들고 몸도 말도 안 들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정상 수치가 뭐 한 200 정도면은 저는 2만 정도 2만인지 20만인지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거의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했겠죠. 그 와중에 또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일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몸이 막 부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붓는 거랑 별개로 그 사람들의 사체는 굴러가는 거죠.
내 사정이지. 저분들 나를 보고 맡긴 거잖아요. 걷다 대고 안녕하세요 희귀병이라서 이만 안녕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이러면은 그럴 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남을 그치.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처의 신뢰관계가 뭐야? 내가 중리산이라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가 1순위였어요.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의 집중이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관심 좀 이러면 관심이 덜 가고 여기에 대해 생각을 덜 하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병에 걸려서 나 왜 학교를 왜 2번이나 들어갔었어? 너무 재능도 없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게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일을 빨리 해야겠으니까 여기에 집중이 가서 그래서 병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찾아보고 그냥 찾아보면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누구 죽었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찾아보게 된 거죠. 저 빨리 마감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 어떻게 해요? 월급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줘야 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걷다 대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빨리 낫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3일,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기다가 주차를 했거든요. 당일 주차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당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일을 끝나고 나면 한 새벽 5시쯤 토요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권 끊으려고 하는데 당일권이니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됐고 12,000원이 아니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8,000원이 나와요. 난 그거를 이제 딱 겪으면서도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불행하다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12,000원 당일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큰 어떠한 운명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좀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워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너무 큰 거라서 제가 실감하지 아니면 이제 그런 성향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면 이게 일단 약간 딴 데 두고 보는 거. 이게 삼자처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 행복학 연구하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건데 저도 옛날 약간 이런 분을 우리가 있어요. 저도 약간 요만한 불행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맨날 울면서 제 인생은 교수님 왜 이럴까 할 행복학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죠. 근데 좋은 일이 많으면 이제 인스타한테 막 자랑하면서 올려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지만 나쁜 일밖에 없어. 나쁜 일을 과장해서 비련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상태일 때 오히려 되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 막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겹쳤어. 내가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너 너무 힘들었겠다. 해서 그게 이제 약간 네거티브한 주인공 심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억까할까? 근데 세상은 나한테 관심 없거든. 근데 세상이 왜 날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대해진 자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까 그 얘기에서 되게 놀랐던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내가 죽을 병인 거랑 관계없이 클라이언트들은 납기를 맞춰서 사진을 줘야 된다. 상관이에요. 무슨 말도.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물론 좋은 분이지만 돌아가시면은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죠. 그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무리 입장에서는 지민 작가가 잘 찍는 사진 작가였어도 죽었으면 그분 안 됐다 하고 바로 다음 분 누굴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인 건 알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점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심한 걸 사실은 저도 몰랐었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정말 너무 우리가 불행한 시기가 겹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기억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시민님 막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전인가요? 초반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마음의
되게 어떤 아픔이 되게 컸어 보였거든요. 왜냐면 나는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이 병이 유전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저는 이 정도로 심한 병인지 사실은 친구도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왜냐면 이 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만약에 나 폐암 말기래 이러면 알잖아요. 근데 안 와다 보니까 그때 제가 흡연자였는데 바깥에 테라스였어요. 근데 전자담배를 어떻게 나도 심란하니까 심란하게 딱 폈는데 근데 그때쯤이 나 이거 암보다 더 심한 병이라는데 약간 너 개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엄청 심한 병인가 보다.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큰 병인가 봐. 암보다 심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거의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때 너무 큰 일이 있었고 이 친구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고, 근데 2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럼 저는 그러면 더 이렇게 마음이 많이 핍해져 있겠다. 너무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사이에 흡연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몸이 많이 몸이 좋아졌으니까 좋아져서 마음도 근데 좋아져. 몸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좋아지긴 하지만 여유가 있어야 건강에 쌀이 있어야 네,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건강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렇지. 뭐 그냥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더 에너지도 더 많아지셨고 뭔가 시각이 바뀌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건강해졌어요. 일단은 병에서 나으면서 하루하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목소리가 나오고 오늘이 아니면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나빠질지 모른다. 지금 좋아졌지만 언제 나빠질지 몰라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밝아지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유한성. 시간의 유한성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뭔가 되게 빨리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 나이에 물론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커리어적으로 빨리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일을 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누가 뭐 아파서 못 나온대, 뭐 못했대.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했어. 왜? 아픈 건 기사적이지. 프로가 왜 그것도 못해? 프로답지 못하고 아파서 못 가요 이러면은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픈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잘 안 아팠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한 이사장인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항상 뭐 아파서 못 얘기하면 항상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아, 내가 아프면 진짜로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 일을 안 하니까 어쨌든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저희 동생이 그때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맨 처음에 로션 베드 그런 거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저만 몸 안 움직이게 굳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나을 생각을 해야 돼. 나을 생각을 해요. 환자분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나을 생각하시고 나을 수 있다 생각을 하자 이러면. 그래서 그거 안 사고 카메라도 제가 새로 샀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나와서 이거 써야지. 나와서 이거 써야지. 그래서 제가 갖고 싶던 제일 좋은 거를 새로 샀어요. 샀는데 당연히 못 들죠. 저 막 숟가락 젓가락도 못 드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판 위에 올려놓고 셀프 영상 같은 걸 찍었어요. 나는 이거를 반드시 줄 거다. 주겠다. 그런 거를 했어요. 뭔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카메라를 책상에 올려놓고 맨날 훈련을
훈련했어요. 걷기 훈련, 뭐 일어나기,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처음에 안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데도 다 근육이니까 헐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도 헐고 음식도 못 먹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손톱만큼 잘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약간 그래도 막 왜 약은 먹고 있는데 왜 안 낫는 건지 막 되게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하면 저 힘든 것보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가 힘들다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내 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힘든 거는 내가 안 힘들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괜찮아. 내가 징징거리지 않아. 내가 오늘 어떤데? 괜찮은데? 이러면 우리 가족들은 괜찮아.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아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약 먹는 시간에 막 밝은 음악 틀어놓고 띠리리 띠리리리리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그 시간에 체조 같은 거 하고 아침 체조처럼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요. 그때는 그래서 팔이 언젠간 올라갔겠지. 체조하고 약 먹는 시간에 이렇게 노는 것처럼 그 시간이 되게 즐거운 것처럼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약간 생각이 많아졌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뭔 느낌을 받았었냐면 살면서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지민 작가님도 저도 사실은 막 30대 초반에 약간 소년출세처럼 사실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성격도 비슷한 면이 있었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제가 딱 느낀 첫 느낌은 그릇이 커졌는데 그릇이 커졌어.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쓰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긴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좀. 스키 아트인데 이게 금이 간 도자기를 금이나 이거를 잘라서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어붙이면 그게 또 새로운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저는 그 작품을 원래 좋아하지만 재산과 좀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바닥은 있다가 프로그램에 있는데 바닥이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바닥이 떨어지는 바닥이 아니라 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 그 바닥이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새롭게 다른 시각을 볼 수도 있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보충하자면 그 긴쓰기가 이제 일본의 도자 작업인데 이게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장인들이 금으로 붙인 거예요. 그때 본드가 없었어요. 다 깨진 도자기가 금으로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 하루가 안 걸리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일주일에 한 100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안 걸리는데 이 긴쓰기는 한 개를 만드는데 전통 기법으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진 도자기를 붙였으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긴쓰기가 그냥 일반 도자기보다 한 10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민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런 부분인 거죠. 내 삶의 균열이나 상처들이 생겼을 때 그걸 다시 이겨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 가치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저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조실부모, 그 다음에 난치병, 희귀병,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꼈겠지만 영상 초반에 아무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저는 거기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진짜. 지민님은 바닥을 토양 삼아서 지금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알아. 잘 자유인 거 알아. 틀려버렸어. 우리 범부들이랑 워낙 다르잖아. 진짜 범부.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우리 범부거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자랑을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문이 나아져서 문체부에서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제예술가로 제가 선정이 됐어요. 국제예술가로? 국제예술가로 선정이 됐어요. 스위스 아트바젤이라는 되게 큰 행사, 스위스 아트바젤, 베니스 비엔날레, 페이즈 런던 이런 큰 행사들에 다 참가를 했어요. 다 세계적인. 그쵸. 그리고 아트바젤을 한 번 더 갔어요. 파리 아트바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큰 행사들에 다 참가를 했고 가서 이제 보면서 시각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오늘 참 진짜로 많이 느끼고 항상 즐거운 촬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저희가 누구나 바닥은 있다는 거, 바닥에 대해서 정의했으니까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분들이 꽤나 많고 그 바닥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해주고 싶은 말은 바닥을 내가 땅에 떨어진 바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솔직히 아트처럼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성장했듯이 매끈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더 좋은 일 생길 거니까 이게 다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잘 극복하고 나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내 친구.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말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상한 답변이 돌아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들님 어떠셨나요? 오늘 가장 많은 리액션이 많으셨거든요. 아니 내가 진행자로서 사실은 뭐 연예인들, 뭐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너무 많은 분들과 사실은 MC를 받고 그래서 사실 누가다 정도의 이런 볼륨의 프로그램은 제가 되게 그냥 뭐랄까 영양사 선생님들이 탕수육 만들었어. 왜냐면 자주 만드는 메뉴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리 인도 질문을 해도 한마디로 답을 끝내버리는 인터뷰가 너무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내 삶에 진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지혜들이 숨어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출연자고 짜이님한테도 초면인 분이지만 저는 사실 22년을 본 친구잖아요.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닐 것 같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마 짜이님도 우리 작가님도 감독님도 내 주변에도 진짜 이런 보석들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거든요. 이 정도로 내 삶에 울림을 주는 지혜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짜이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리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왔는데 일단 느낀 거는 징징대지 말자. 징징대지 말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나약해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행동이 일단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곱씹어 볼 것 같아요. 이 순간들을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저한테 왔을 때 시민님이 했던 말들이나 어떠한 그 간결한 답변들이 딱 제 머릿속에서 스쳐갈 것 같아요. 콘텐츠처럼. 그래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여러분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장재열 저는 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